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자, 이제 18차시까지 왔는데 거의 이제 끝까지 왔다고 봐야 되겠죠. 살림 경영학이 원래 이제 과목상으로는 우리 이 시험에서는 임업 경영학으로 다뤄줍니다. 살림 경영학과 임업 경영학은 약간 범위가 다르죠. 근데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이 살림 경영학에서는 수확 조절하고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느 파트냐면 임소방 구분, 결국 살림 경영 실무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림 측정하고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살림의 가치 평가 방법, 비용가, 매매가, 기만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 방법들은 시험에 나온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여기 비용가, 매매가, 기만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시험 범위에는 있어요. 시험 범위에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객관식에서 공부를 다 했으니까요. 살림평가의 대상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임목의 평가 방법 읽어보세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장가 역산법 공식하고 공식의 구성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험에 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은 이 시장가 역산법하고 글라제르식이 이제 주로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 정도만 풀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임목가격평가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들은 가끔 출제가 되긴 하지만 이제 그 공식 외워서 써야 되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얘는 별이 3개. 이 글라제르식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조림비 원가 있죠. 조림비 원가. 그러니까 조림비로 투입된 금액의 합산 금액은 여기에서 빼주고 여기서 더해주고 이렇게 이중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시장가 역산법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공식을 외워야 되겠고요. 얘도 역시 별이 3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별 3개. 문제 풀이 방식으로 익히세요. 문제 풀이 방식으로 익히시면 공식도 쉽게 외워집니다. 공식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 1에다가 플러스 한다는 거죠. 여기 1 플러스 자본회수 기간이 월입니다. 여기다 월 이율을 적용시켜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장가 역산법은 벌기가 넘었을 때 이제 내는 건데, 자, 벌기가 넘었을 때 매일 시세를 확인하면 피곤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세 확인해서 기업 이익률보다 남게 되면 팔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수익 방식에 의한 임지 평가 방법에서 임지 기만가식, 그리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따가다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요거죠. 관리비를 이제 이율로 그냥 나누면 되는 건데, 상관없이 그 기간에 상관없이 이제 금액이 거의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죠. 자, 비교 방식에 의한 임지 평가 이따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별 2-3개까지는 아깝고요. 하나 정도. 임지 평가 방법에서 대용법과 입지법이 있습니다. 이거 사정하는 공식, 이거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설명 읽어보시면 웬만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으므로 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고맙죠? 저도 이런 데서 시험에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비용가는 일체 비용의 수익의 원리 합계를 공제한 잔해, 원금과 이자. 임지 기만가를 구성하는 인자와 최대값의 관계에서 요거는 꼭 외워 놓으세요.
우리 객관식에서 많이 헷갈려서 우리를 괴롭히던 거였죠. 요거는 관리비, 기만가의 최대 값이 도래하는 시기와 관계가 없다. 근데 이율하고 제가 딱 두 개만 하라면 이율하고 관리비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율이 크면 최대값에 도달하는 시기가 빠르다. 임시 기만가가 커지는 조건 여기 시험에 별 하나, 두 개 정도고요. 나머지는 그냥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 헷갈리죠?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려요. 그래서 요런 제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을 따로 빼놨습니다. 다만 우리 실기 시험을 위해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는 건 약간 무리일 것 같아요. 시험 범위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놨고, 자, 감가상각법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액법입니다. 정률법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정액법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작업시간 비례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정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액법 요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얘는 별이 하나 둘 세 개, 얘도 별이 하나 둘 세 개 쯤 됩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요 손익분기점 분석의 가정을 쓰시오.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하려면 가정을 3개 또는 4개 쓰게 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전체 다가 나오지 않죠. 다만 우리가 전체 다를 익혀놓으면 시험에 나오는 전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나면 그렇게 시험에 어렵진 않습니다. 산림투자의 경제성 분석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현금 흐름 할인법을 적용한 것, 내부수익률법, 순현재가치법, 수익 비용 비법은 얘를 현금 흐름 할인법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얘가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첩처럼 싹 숨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쪽으로 다 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 수익 비용률을 구하는 수익과 비용을 단순 금액으로 집어넣으면 돈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현금 흐름 할인법에 속하지 않는데 수익의 현재가를 적용하고 비용의 현재가를 적용하게 되면 현금 흐름 할인법에 적용을 받게 되죠. 여기 미래목 본수 계산하는 문제는 이따금 가다가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에 한 번 정도의 비율로 여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객관식 할 때 공부 잘 하셨으니까 큰 문제 없이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림 경영에 있어 시설 계획의 종류 이따금 가다가 시험에 나오죠. 임도시설, 사방시설, 산림 휴양림 시설. 근데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시설을 쓰셔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신다. 자, 토양 삼상하고 관련된 부분도 시험 범위 안에는 있는데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다만 토양의 층위는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층, 올가닉 레이어, 이게 이제 L층, 이게 이제 잎이 거의 살아있는 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프라고 해서 이제 거의 살아있는 거고, 페르멘데이션 이제 발효층, 엣치 이제 허머스층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이게 이제 올가닉 레이어라고 해서 5층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 부분이 A층, B층, C층인데 B층은 뭐라고 불러요? 집적층, 집적 쌓인다는 뜻입니다. A층은 용탈층, 씻겨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양의 층이 설명하셔야 되고요. L층, F층, H층, A1, A2.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쓰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냥 요 정도. 용탈, 직접, 모함층, 그 위에 하나 더 있다면 유기물층.
자, 토양수 중에서 토양수하고 관련된 문제는 종종 시험에 나오죠. 중, 식물이 쓸 수 있는 물은 모세관수.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흡습수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거하고 관련지어서 하면 되는데 객관식에서 했으니까 넘어가시죠. 토양 구분 삼각도가 이렇게 된 게 간이 토양 삼각표고 얘는 원래 토양 삼각표입니다. 계량 토성 삼각표라고 해서 자, 우리 입도 분포의 흙의 구성 성분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린 요거 외우지 않는다. 우린 얘만 외운다. 예. 얘만 외워서 쓰시고요. 골재 요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산림 조사 요령할 때 이렇게 쓰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탄소 배출권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일부러 외우긴 조금 그렇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이제 약간 보태면 되겠죠. 산림 바이오매스의 정의도 그냥 읽어보시고요. 리우 환경회의, 교토 메커니즘은 한 두세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공동이행제도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게 선진국 디벨롭드 컨트리, 그다음 개도국 디벨로핑 컨트리 각각 이렇게 이제 청정개발체제 그 CDM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에 투자하고 개도국에서 배출권 CER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제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끼리 자기네 누가 자금 투자하고 배출권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게 공동이행제도입니다. 요거 선진국과 개도국, 선진국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기본원칙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시험에 여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되는 산림활동,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산림 전용, 산림 경영에서 이 부분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끝까지 다 외우셔야 되는 건 기술사 시험,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 산림의 탄소 흡수원 확충 방안은 별도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얘도 별이 하나나 두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산림 측정학입니다. 시험에서 우리가 실기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할 능력이 있느냐. 이 정도를 우리 실기 시험, 필답 시험에서 보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복잡하게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제적 측정을 하기 위해서 벌초목의 제적 측정과 잎목의 살아있는 나무의 제적 측정은 다르죠. 근데 어쨌든 그 근본이 되는 거는 직경과 수고를 측정해 가지고 생장량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때는 수고와 직경만 측정한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그 측정의 대상 이거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개체목 또는 인분 이거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고요. 직경 측정 도구는 꽤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윤척과 직경 테이프 정도만 익혀 놓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흉고 직경 뭘로 잰다고요? 어떤 위에 있는 8개의 기구로 재는데 이제 측정자의 위치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방향대로 두꺼우면 위아래를 재서 평균으로 이럴 때 측정자의 위치, 이럴 때 측정자의 위치, 삼각형이 측정자의 위치죠. 이럴 때 삼각형의 위치. 흉고 직경 어디에서 쟀어요? 이렇게 해서 바위나 암석들이 있더라도 쓸 수 있는 나무 위주로 노출됐을 경우에도 이렇게 재시면 되겠습니다. 흉고 직경의 측정 위치 우리 실기시험 현장에서도 잘 물어봅니다. 가슴 높이 1.2m 정도에서 잰다. 절대적인가요? 그래서 막 1.2m를 나 여기까지가 1.2m야 이러고 막 재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대충 가슴 높이면 1.2m 돼요. 그걸 1.2m 다시 재서 이렇게 재는 정도까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림 측정에서 그 정도 정밀도까지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장변을 한번
단변을 한번 각각 지어서 평균값을 2cm 간략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는 거죠. 자, 장변을 한 번, 단변을 한 번 이렇게 재죠. 장변을 한 번, 단변을 한 번. 근데 이게 장변, 단변이 말 그대로 장변, 단변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에 직각일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흉고직경 6cm 미만은 기록하지 않는다. 흉고직경 6cm로 기록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윤척으로 쟀을 때 5cm 이상 7cm 미만이 되면 우리는 얘를 2cm 간략해서 6cm로 쓰지요.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단변에 장변, 단변을 합한 평균값이 5cm 이상이면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6cm로. 자, 여기 윤척이 있습니다. 이 고정각과 이제 유동각이 있는데 유동각으로 움직여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개됐으면 얘가 16cm인 거죠. 근데 16cm 단변에 재나요? 평균값을 내죠. 큰 장변과 단변에 대해서. 이거는 시험에 별도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넣어놨고요. 6cm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흉고직경이 결정하는 방법. 윤척의 장단점.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별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자, 축구기 사용상의 유의사항. 시험에 자주 나오죠. 별이 3개.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현업에서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위치나 이런 거 잘 알아야 되죠. 수고 측정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지금 여기에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미리 조금 실어놨습니다. 측고기 사용 시 유의사항. 앞부분이 있네요. 되게 유의사항 제가 3가지를 써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원본 교재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셔야 돼요? 상세하게 공부하시고 요약은 이렇게 하세요. 참 쉽죠? 그리고 상사삼각형을 이용한 측고기. 상사삼각형이라는 것은 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큰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상사삼각형이라고 하고, 여기의 비율에 따라서 요 거리의 비율에 따라서 얘를 적용해 주면 되기 때문에 높이 비율, 거리의 비율이 곧 높이 비율이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합니다. 삼각법을 이용한 측고기 되게 많죠. 그럼 하나만 외웁니다. 상사삼각형을 이용한 측고기. 와, 메리 크리스 크라마다.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집니다. 뭐든지 외워야 돼요. 자, 측고기의 종류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시험에 안 나와요. 아까 그것만 나와요. 자, 단목의 연력 측정 방법. 이딴 거 다 시험이 나옵니다. 지절에 의한 방법은 고정 생장하거나 단축 분지를 가진 나무에 절수를 세워서 나무를 파악합니다. 요거 외우기 어렵죠.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이자율과 이제 각종 인자 간의 관계에서 관리비, 이율, 이게 이제 우리 벌기령하고 인목의 제적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제 벌기령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물었죠. 이 흉고형수가 다른 인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지하고 지위 이렇게 나오죠. 지하고나 지위는 이게 약간 지위와 지하고는 거꾸로 움직여요. 근데 지위가 양호할수록 흉고형수가 작다는 얘기는 이제 사실 완전히 다 크고 나면 나무가 달라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해 보면 저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보고 지위가 양호해도 나이가 많은 나무는 흉고 형수가 커요. 그런데 형수라는 개념 자체가 원통의 부피와 제적과 이 안에 들어가는 애라는 거죠. 그래서 지위가 양호하면 초기에는 흉고 형수가 작지만 나중에는 커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냐면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령과 지하국의 관계, 지위는 이제 거꾸로죠. 그래서 지연, 형수, 커.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죠. 지연, 형수 키가 크다고. 지연이 형수가 지연, 형수, 커 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가 커요? 예, 흉보 형수. 어떻게든 외우세요. 뭐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수필의 직경 이것도 이딴가다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좀 보시고. 요거는 무지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생장량을 어떻게 정의하실 거예요? 생장량이 뭐죠? 생장량을 알아야 연년 생장량, 평균 생장량이 뭔지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생장량을 자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장량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나요? 그럼 생장량을 제가 이제 정의할 테니까 여러분이 내린 정의랑 똑같은 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일정 기간 동안 늘어난 잇목의 부피, 잇목의 제적. 됐죠? 자, 생장량은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 잇목에 관계가 된 거고 우리는 목재의 제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 쪽에서는 얘를 늘어난 부피, 늘어난 제적으로 잡으면 그게 생장량이에요. 그게 한 해 동안 늘어나면 연년 생장량, 벌기 전체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늘어난 양이면 평균 생장량. 처음 요 관계 5개 반드시 암기하시고, 자, 생장량의 정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 장에서는. 정기 평균 생장량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 늘어난 생장량이고, 생장률에서는 단리상 공식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프로셀러식과 슈나이더식. 복리식은 어디로 갔어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19차 시에서 지금 18차 시 했으니까 19차 시까지 하고 아마 이 수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